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퇴, 퇴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 먼 일이지 내가 언제 퇴직을 하겠어? 자, 이렇게 젊은 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2030 세대들이 수십 년 뒤에 이 은퇴 준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퇴직연금 시장 어떤 새로운 바람, 어떤 트렌드가 불어오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MZ세대는 역시 MZ답습니다. 20대, 30대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 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대가 무려 201%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요. 10대가 140%, 30대는 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2030 세대가 재테크와 자산 관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또 유튜브나 SNS를 통해 연금과 절세 정보도 빠르게 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산을 조정해주는 TDF 펀드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TDF 상품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건 2060년 은퇴 목표형이었는데요. 가입자 연령을 20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2050년 그리고 2055년 상품으로 30대의 관심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젊은 세대들의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또 변동성이 커진 지금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타이밍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 가운데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과 또 IRP형이 처음으로 전체 50%를 넘어서면서 직접 관리하는 연금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연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정리를 보니까 20, 30대뿐만 아니라 10대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떤 자산군에 얼마나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연금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오늘 방송 귀 기울여서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금계좌 투자 전략을 잡아드릴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진 KB증권 연금 컨설팅부 팀장, 그리고 김다윤 KB증권 WM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민진 팀장님 처음 뵙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김다윤 연구님은 뵀었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연금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든 하여튼 투자 관련돼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실제로 이 젊은 2030 세대들의 연금 투자가 최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 투자 관련돼서 머니무브도 늘었다고 하는데 팀장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연금 투자 좀 트렌드가 뭐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네. 노후자금 마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직장인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투자자들은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연금에 관심을 두던 그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르게 20대, 30대부터 연금 상품과 연금 투자에 미리 관심을 두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후 준비를 좀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커진 건데요. 부동산의 진입 장벽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주식의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이 좀 안정적인 그 장기 투자 수단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네. 예,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연금저축, IRP, ISA 가입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2030 세대들의 진입을 좀 돕고 있습니다. 연금은 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요. 네. 또 연금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기본 준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금도 이제 투자라는 인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 세대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40대 직장인까지 확대되면서 연금 무브
부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시행된 서비스인데요. 그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에 운영 중이던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되었었는데요. 그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조 4천억 정도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그 가입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아주 뚜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좀 증권업 같은 경우에 타 업권 대비 저렴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ETF를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채권이나 리츠 좀 다양한 연금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선호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금 투자 들어보니까 이제 뭐 자산을 늘려주고 거기에 또 세액공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30 세대들이 이제 투자가 늘어났다면은 그만큼 이제 젊으니까 일할 날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연금 투자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다연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연금 투자를 잘 하시려면 예. 일단 자신만의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네.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률을 관리해야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장기적 관점,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을 통한 이제 분산 투자, 그리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꾸준한 관리,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 그리고 남은 은퇴 기간을 고려해서 목표는 다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 투자는 아무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게 되고 그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좀 보편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은퇴 이전에 이제 여러 번의 경기 사이클을 거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수의 증시 변동성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장을 좀 지속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산업의 높은 비중을 이제 배분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이는 꾸준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은퇴 시점이 좀 가까워질수록, 인출기가 가까워질수록 은퇴 이후에 고정 수입원 확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해지고 위험 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20, 30대는 워낙 젊은 세대들이니까 계속 일을 해 나가면서 물가의 어떤 변동도 느낄 것이고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증시의 어떤 변동성도 느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것이고 또 급하게 뭐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출도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연금 투자가 가능한 자산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네. 뭐 펀드나 리츠, 뭐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ETF로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환금성이 좀 좋다 이런 이점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 종목에 대한 정보를 매일 뭐 거래소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일단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 투자가 가능하고요. 중개형 ISA를 연금 자원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IS 계좌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죠. 이제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시고 예. 해지 후 전부 혹은 일부의 금액을 이제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리의 여력이 좀 없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의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자동적으로 설정해주는 TDF 펀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제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편입해야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금 투자를 하실 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은 투자자의 이제 각자의 재정의 상황, 그리고 투자 성향, 그리고 은퇴 시점에 맞춰서 다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국내외 주식 혹은 뭐 채권 이런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금 투자를 하실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 시기를 아무래도 길게 가져가다 보면 네. 이제 변동성 장세를 겪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자산 이를 좀 상쇄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이 좀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투자자가 자기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활용되는 일단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경우에는 위험 자산인 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을 6대 4로 가져가는 전략이 이제 좀 보편적이긴 한데요. 네, 6대 4. 네. 네. 여기에 이제 뭐 금이나 리츠 같은 다른 대체 자산을 더 추가해서 자산군의 어떤 분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이제 안전 자산과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 시점을 이제 내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목표의 날짜에 맞춰서 뭐 주식이나 채권, 대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시되 이제 목표 시점에 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의 좀 안정성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해지시는 55세 이후에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어떤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이제 배당이나 혹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의 네. 어떤 적립금의 일부분을 TDF에 투자하고 이제 나머지는 또 특정 뭐 테마형 ETF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연금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좀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네. 자산 배분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표가 나오네요. TDF 글라이드 패스 전략. 네네. 연도별로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보면은 예. 이제 글라이드 패스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예, 예. 일단 생애 주기 투자 모델이고요. 이제 TDF의 주요 운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은퇴 시점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이제 주식의 비중을 좀 더 줄이는 그런 그러네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조금씩 내려가는 네, 맞습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연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투자 방법이 이제 참 궁금한데 이번에는 우리 팀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IRP로 연금 투자를 하는데 ISA 계좌도 좀 챙겨라 이렇게 말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병행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렇다면 이 두 계좌가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자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세금 네. 혜택까지 누리고 싶다면 IRP랑 ISA 이 두 계좌를 한 번쯤은 꼭 비교해 보아야 될 대표적인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요즘 재테크 관심이 늘어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ISA 계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ISA계는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용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부터도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총 1억 원까지 입금 가능하고 미사용 한도가 만약에 있다면 다음 해로도 2월도 됩니다. 납입 원금 내에 중도 인출도 가능한데요. 이럴 때는 인출한 금액만큼은 다시 재납입은 할 수 없습니다. ISA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유지하면요. 수익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고요. 서민형이라든지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ISA 계좌는요, 그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중개형 ISA를 선택을 하시고요. 좀 확정 금리를 선호하시는 분이다 하면 신탁형, 그리고 전문가의 운영을 좀 원할 경우에는 일임형 ISA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펀드, ETF 리츠, 그리고 ELS, ELB에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좀 노후 준비 어떻게 시작할지 좀 고민이 되신다 하면요. 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P는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납입해서 스스로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는 연금 전용 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예. 또 연금저축이랑 합산 또는 단독으로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금 펀드, 리츠, 채권, ETF 등의 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안정형부터 적극형까지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다만 IRP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에 그 연금 형태로만 이제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중도 인출 시에는 세금이 좀 부과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단기 자금보다는 좀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좀 적합한 계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ISA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좀 부담을 줄여주는 계좌라고 할 수 있고요. IRP는 납입금 자체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되네요. ISA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계좌라고 보면 되겠고, IRP는 납입금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연금 계좌의 이제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세액 공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요, 핵심 1분 컷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절세 계좌 3종으로 불리는 ISA, IRP,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까지 절세 혜택들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요, 19세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2월에서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요, 근로소득자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노후를 위해서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 상품인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 저축 계좌를 합쳐서 1년에 최대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입금을 할 수가 있고요. IRP와 연금 저축 모두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연금 저축 계좌는 해지하지 않아도 중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뺄 수가 있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아예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도 다른데요. IRP의 경우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절세 혜택도 정리해 볼까요? ISA를 통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또 손익통산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가 적용되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ISA 계좌 안에서는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손익통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서 13.2% 또는 16.5%의 세금이 공제되어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당 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 이연 효과가 적용되고요.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5.5%, 4.4%, 3.3%로 저율 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서도 세액공제, 과세 이연, 그리고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방금 살펴본 연금 저축 계좌와 IRP를 합쳐서 매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고요. 연금 저축과 IRP를 통해서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세 계좌 3종의 절세 혜택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ISA 연금 저축 계좌, 또 IRP 모두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또 중도 인출을 하게 된다면 절세 혜택을 잃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자, 앞에서 봤듯이 ISA, IRP 모두 이제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조건들은 있지만 두 가지를 잘 콤비로 이 비빔밥처럼 잘 버무리면은 더 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관련돼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김민진 팀장님이 좀 그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A, IRP 이 두 계좌는요 함께 활용하면 절세 그리고 자산 증식에 네.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재테크의 짝꿍이라고 할 수 짝꿍. 있습니다. 네, 소득이 있다면 저는 먼저 IRP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IRP 납입한 금액은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에는 세금 환급으로 바로 돌아오는 즉각적인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연말 보너스 통장이라고도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ISA 계좌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ISA는요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요 일반 과세 계좌보다 세금을 좀 적게 내거나 아니면 최대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좀 다시 말해서 IRP로 세금을 좀 줄이고요. ISA로 수익을 지키는 것, 이 두 계좌를 함께 꾸준히 운영하면 노후 준비 그리고 절세, 자산 증식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 됩니다. 특히 지금 그 2030 세대처럼 시간이 가장 큰 그 자산인 분들에게는요 지금부터 이 두 계좌를 짝꿍처럼 활용해 보면 미래 자산 격차를 벌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요. 예. ISA 계좌 만기 자금을요,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되면요. 예.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투자에서 절세 그리고 연금 설계까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네, 만약 ISA 계좌에서 손실인 채로 만기가 다가온다면 좀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ISA 계좌는 만기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두고 손실 회복 후에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방법도 있고요. 손실난 자산을 먼저 일반 계좌로 옮긴 다음에 수익이 난 자산만 ISA에서 인출하고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손실난 상태에서도 절세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요. 만기 직전에는 반드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도 점검하시고 또 전략적으로 만기 관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ISA와 IRP는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네. 내 자산을 지키고 키워갈 수 있는 똑똑한 재테크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연구원님 또 어떤 투자든지 투자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바로 다음 주부터 연금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금융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당장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금융시장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5월 이후에 미중 무역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최악의 국면을 좀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는 이제 작년 말 대비 낙폭을 거의 다 이제 만회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트럼프 정권이 기존의 이제 증시보다 뭐 리쇼어링이나 아니면 금리 안정에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라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좀 수정이 되면서 일단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좀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미증시에 대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채 장기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미국의 경기 심리 지표의 부진이 이제 나중에 실물 지표로 좀 이전될 수 있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 우려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이제 6월 3일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AI 테마나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소비, 금융주 이렇게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된 이후에 이제 아시아 통화 강세 요인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부진했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의 방어력이 좀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기존보다는 좀 후퇴를 했고 이제 감세안 뭐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장기물 금리가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고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미국 시장 금리하고 좀 디커플링 추이를 보였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채와의 상관성이 좀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국채 선물 매도세 이런 거에 대한 전환으로 시장 금리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의 경우에는 이제 6월 대선 이후에 추경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 상승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 그리고 연초 대비 좀 낮아진 달러원 환율을 고려하면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어려운 그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미리 캐치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뭐 알 수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내 연금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넣어야 될 어떤 유망 자산들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캐치해야 될지 연구원님이 볼 때는 어떤 유망 자산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연금 관리하실 때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게 일단 베스트이긴 한데요. 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 상황을 매일 팔로우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성장 테마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 성장 테마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AI 테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I죠. 네, AI 테마를 꼽을 수가 있고 AI 테마 안에는 뭐 기존의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전력기기나 아니면은 발전 부분에 뭐 SMR,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덧붙여서 이후에 리쇼어링에 따른 AI 기반의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제조업 소프트웨어화의 어떤 중요성을 고려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좀 장기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군사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한 국가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국가별로 AI 기술에 대한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런 관점에서 AI 투자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지역을 좀 다변화해서 네. 지역을 다각화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연금 투자 어떤 자산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살짝 알려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연금 DC에는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인 ELB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은퇴 시점에 고려해서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TDF 펀드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제가 직장인인 만큼 오늘 말씀드린 IRP라든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놓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IRP에는 금리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KB증권의 편리한 모바일을 좀 이용하면서 국채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현금 확보와 그리고 분배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월배당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KB증권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IRP의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라서 저는 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KB증권 연금저축의 장점인 적립식 ETF 매수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는 매월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실제로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시는 이 연금 계좌 운용 꿀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정리 궁금한데요. 우리 먼저 김민진 팀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줄로 정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네, 과연? 네, 불확실한 미래를 행복한 노후로 바꾸는 힘, 바로 연금입니다. 그 연금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요. 우리 또 김다현 연구원님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좀 약간 재미없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역시 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맞죠? 예. 저번에는 금도 좀 얘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유효합니까, 아직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괜찮다. 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자. 이걸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소하지만 또 사소하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질문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 퇴직연금이 마이너스일 때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신 분의 이거 궁금해요. 질문입니다. 네,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빼야 하는 건가요, 팀장님? 아니면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 퇴직 시점에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요. 퇴직금을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유지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또 운영하면서 수익 회복을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출금을 해 손해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다만 금융사별로 그 퇴직연금 자산을 현물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전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손해를 보고 빼야 될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예.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도 얘기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10년 만기인 ISA 계좌를 만기를 채우고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3년 의무 기간만 채우는 게 나을지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후에는 일단은 재가입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재가입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하실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는 연금 저축과 IRP의 세액 공제 한도를 좀 늘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재의 재정 상황 그리고 미래 소득 전망을 고려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예. 만기를 유지하시고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수익이 예상보다 좀 미비하다, 재가입 그리고 또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정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연금 투자에 있어서는 IRP, ISA를 적절하게 잘 혼용해서 쓰는 게 오늘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짝꿍처럼 활용하시면 짝꿍처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